이 남자의 이름은 스즈키 야스노리입니다. 1969년 후쿠오카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자동차 정비 공장의 사장이었기에 나름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그는 어릴 땐 그다지 특이한 점이 없는 아이였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점점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상행동이란 바로 성도착증이었는데요. 그는 여성 속옷에 집착해 습관적으로 속옷을 훔치는 등 성적인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는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동창생들은 야한 걸 좋아하는 녀석, 화내는 포인트를 알 수 없었다, 농담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라며 당시의 스즈키를 회상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인 1987년 그는 자동차 관련 전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공장 사장이었기에 자연스레 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의 공장에 입사해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한편 20대의 그에겐 한 가지 취미가 생겼는데요. 바로 강제로 여성을 추행하는 컨셉의 성인 비디오를 모으고 그것들을 감상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1999년 39세의 나이로 스즈키는 한 여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여성은 간호사였고 둘 사이에선 아이도 생겼다고 하네요. 자동차 전문 기술자와 간호사 아내, 귀여운 딸까지.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가족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스즈키는 성욕과 허영심이 무척 강했습니다. 그는 결혼 후 아버지의 공장을 담보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많은 돈을 대출했는데요. 그 액수가 무려 1억 원 이상에 달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가 이 돈을 술집, 파친코 등 전부 유흥에 탕진했다는 것이죠. 그는 아내가 있었음에도 데이트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과 음담패설을 주고받으며 사이트에도 큰 돈을 쓰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보를 보였습니다. 물론 그에게 빚을 갚을 능력은 없었죠. 대출 이자는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빚의 존재를 가족들이 알게 됩니다. 게다가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까지 모두가 알게 되었죠. 2004년 5월 그의 부모는 1억 원의 빚을 대신 갚는 대가로 그와 연을 끊었고 스즈키는 아버지의 공장에서도 해고됩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집을 저당 잡아 대출을 한 것이 들통나 2004년 9월경엔 아내와의 관계마저 파탄났다고 하네요. 1억 원의 빚을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었음에도 이 대출로 인해 그에겐 다시 8천만 원이라는 빚이 생긴 것이죠. 한순간에 무직이 된 그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2004년 10월경 후쿠오카의 운송회사에 취업하게 됩니다. 겨우겨우 생활비는 벌 수 있었지만 불어나는 이자를 갚기는 힘들었죠. 그러던 도중 스즈키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젊은 여자를 덮쳐서 돈을 빼앗을까? 그러면 돈도 벌고 성욕도 해소할 수 있는데. 2004년 12월 12일 밤 스즈키는 첫 번째 희생자인 A씨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나가사키현의 외딴 섬 출신으로 치기공사가 되기 위해 꿈을 안고 후쿠오카로 상경한 지 약 반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시골 소녀였다고 하네요. 밤 11시경 스즈키는 밤길을 걷던 A씨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A씨가 인적이 드문 곳으로 들어섰을 때 뒤에서 그녀를 덮쳐 입을 막은 후 근처 공원으로 끌고 갔는데요. 이때 그녀가 도망치거나 비명을 지를 수 없도록 머플러를 목에 감아 기절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그녀에게 성욕을 해소하며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네요. 얜 내 얼굴 봤으니까 죽여야겠다. 욕구를 해소한 그는 감겨있던 머플러를 힘껏 조여 그녀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던 순간 스즈키는 근처에 주차된 트럭에서 인기척을 느꼈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A씨의 시신은 금방 발견되었고 이때를 기점으로 경찰의 수사 역시 시작되었죠. 첫 번째 사건으로부터 19일 후인 2004년 12월 31일 본래 성욕 해소와 금품 갈취를 위한 범행이었지만 어째서인지 스즈키는 이번엔 62세 여성을 타겟으로 삼았는데요.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그녀는 젊어 보이는 복장에 후드티를 입고 있었기에 스즈키가 젊은 여성으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아침 7시경 스즈키는 출근 중이던 B씨에게 흉기를 들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녀가 젊지 않다는 것을 깨닫자 돈만 빼앗기로 계획을 변경했죠. 스즈키는 그녀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상처가 깊었던 탓에 금세 스즈키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즈키는
다시금 몇 번이고 그녀를 찔렀죠. B씨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떴고 스즈키는 B씨의 가방을 들고 도주했는데요. 가방 안엔 약 6만원과 휴대전화가 들어있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사건으로부터 18일 후인 2005년 1월 18일 아카타쿠, 희생자를 물색하던 스즈키의 눈에 한 예쁜 여성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스튜어디스를 목표로 항공사에서 근무하던 C씨였는데요. 아침 5시 반경 스즈키는 출근 중인 그녀에게 흉기를 들고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스튜어디스가 되기 위해 출근길엔 늘 영어 회화 CD를 들었고 그렇기에 스즈키의 접근을 전혀 깨닫지 못했죠. 스즈키는 A씨 때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입을 막은 후 공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다르게 통행인이나 주변을 다니는 자동차가 많았기에 들키는 것이 두려워진 스즈키는 흉기로 C씨를 몇 회에 걸쳐 찌른 후 가방만 훔쳐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격으로 C씨는 목숨을 잃게 되었죠. 심지어 세 번째 범행은 스즈키의 운송회사 근무 중 40분의 휴식 시간 동안 일으킨 것이라고 합니다. 스즈키는 흉기를 숨기기는커녕 차 뒷좌석에 대충 방치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태연하게 사용해 만남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범행 후에도 별일 없다는 듯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이때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위치 정보가 단서가 되어 경찰은 스즈키를 검거할 수 있었죠. 훗날 그에게 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묻자 위치 추적이 됐는지 몰랐고 통신비가 아까워서 그랬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2006년 1월 26일 공판에서 스즈키는 A씨 이외의 사건은 전부 부인했습니다. 이마저도 A씨 살해는 강도 목적이 아니었으며 B씨의 경우는 여성이 칼 위로 넘어졌을 뿐이고 C씨는 살해도 폭행도 강도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물론 검찰은 흉기에 찔린 횟수나 상처의 깊이를 통해 그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도 스즈키는 반성 따윈 없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가 재판 과정에서 내뱉은 망언만 해도 다음과 같습니다. 거의 입장하고 인사한 다음 공판 중에 미안하다고 했으면 됐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무시하면 돼요? 내 재판은 사법권 남용이다.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사형이 되면 안 된다. 목이나 사람이나 나에겐 똑같다. 이런 그의 망언이 오죽했으면 재판장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책임있는 태도 아닙니까? 유족은 당신의 반성을 바라고 있어요. 바로 당신이 죽였다고요. 라며 10분간 설교를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스즈키는 최종 진술에서도 경찰이 자신들의 주장을 강요했다. 재판장의 질문이 불쾌했다. 등의 발언으로 수사와 재판 자체를 1시간에 걸쳐 비난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 3일 그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집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동기에 참작의 여지가 없고 살해 방법도 흉악하고 잔인하다. 잔인하기 짝이 없는 범행은 목숨으로 보상하는 것이 정당하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스즈키는 이 판결에 즉시 항소했는데요. 자신은 범행 당시 극도의 스트레스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의 항소는 당연히 기각되었고 2019년 7월 31일 사형이 집행됩니다. 성욕 해소와 금품 갈취를 위해 3명의 목숨을 빼앗으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사형이 되면 안 된다라니 제가 올 한 해 들었던 헛소리 중 3손가락 안에 들 정도네요. 여러분은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